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의 쇼크가 전 세계를 지금 현재 강타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대비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어젯밤에도 마감된 상황을 보니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돼서 밤사이 나왔던 이슈 분석부터 국내 증시 작전까지 오늘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3대 지수 또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하락을 출발했다는 점들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충격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섹터는 IT 섹터 그리고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9% 가량 하락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내에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에서의 강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국채금리까지도 2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술주 업종이 하락을 주도를 한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했던 S&P 500 내에서 상승했던 섹터는 에너지 섹터가 1.5% 그리고 유틸리티가 0.25% 수준으로 굉장히 약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의 충격들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들이 연일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자연스럽게 영향들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금통위가 진행이 된 바 있고 다가올 9월 FOMC까지는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오늘 투자에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의 어떤 시차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증시가 먼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조금 선발대 역할을 좀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성을 보일 때는 국내 증시가 먼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큰데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추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는 2차 타격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증시의 영향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금리 기조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책 의사가 발표가 된 이후에는 그 이후 바로 다음 날에는 이제 바로 다음 영업일에는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 두 번째 영업날에는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제 전일 상승했던 것보다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여전히 장기적인 방향은 강한 하방 압력들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좀 나타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대한 실익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IB들과 그리고 이제 각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현황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미국 경기 내에서는 여전히 침체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인플레이션만으로 마냥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과정 속에서 충분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동일하게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축소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다시 실업률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경제 지표에 대한 악영향도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해석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 인사는 마찬가지로 지난 6월 FOMC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3.25%까지 상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25%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PC 지출, 즉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5% 수준으로 전망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이제 7월에 발표됐던 PCE 지수가 지금 6.3%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준금리 인상을 높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2021년도 그리고 지난 팬데믹이 발생해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제 회복 자체에 대해서 초두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4% 이상 5%를 돌파하는 시점 속에서도 여전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원인이 GDP는 성장을 했지만은 주요 대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을 이제 분배하는 형식에서 이제 오히려 실업률 부분을 초점을 뒀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경기 회복, 즉 쉽게 말하면 경기 전반적에서 경기의 건전성을 회복을 하는 부분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이제 미국은 5.7%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난 37년 내 가장 최고 수준이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의 가장 성장세 자체는 오히려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효과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 효과가 겹치게 되면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갔지만 이후 이제 실업률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개인들의 소비력, 즉 이제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확보가 빠르게 되면서 여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23년도까지는 충분히 증시에 대한 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이제 3.75% 수준을 목표를 하고 있는 연준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급락한 모습들, 즉 이제 차분한 움직임들로 가기 전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이제 주요 행사들이 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에 있는 전당대회와 같은 이런 큰 행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FOMC에서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스페어키 역할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번 다가올 9월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섹터들이 계속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분들께서는 경기 축소 그리고 위축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전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 파월 의장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 하락 이유들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내에 좀 남아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짜주신다고요? 네, 우선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와 다르게 이제 외교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부분일 테고요. 특히 이제 이번 11월에 진행이 되는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목을 한 상태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 책임론 관련된 부분들에 거론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론을 이미 제기한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경기 성장에 있어서 둔화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안보적인 위협들 그리고 외교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제 서방 연대에서의 동구권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촉발되어서 발발했던 부분들이
크림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분쟁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시점은 이미 폴란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에 대한 많은 각국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크림반도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어떤 폴란드 정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묵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폴란드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반유럽, 즉 이제 EU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시점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유럽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23%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149%가 넘게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전기세가 무려 3배가량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현재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 7월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 매장량 2위인 이란과 또 이제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게 되면서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 4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개발 협약을 또 서명을 한 바 있죠. 이처럼 이제 러시아에서는 마찬가지로 G20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에너지 상품에 대한 전략 무기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IB들도 이런 에너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의견을 높이는 원인 중 한 가지도 이처럼 이제 전쟁 자체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고착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체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조절되는지 여파에 따라서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서방 연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는지 여부가 나와야지만이 내년 23년도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나올 것이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와 거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저희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늘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금리 이슈 그리고 국채금리 이슈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연준에서의 매파적 발언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의 변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토부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티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에서 CIO 미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석한 대상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한미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내구재, 즉 이제 내구 수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경기가 다시 이제 화랑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개설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죠. 또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을 또 이제 표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6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640조 규모 내에서의 실질적인 섹터에 따라서 또 관련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조금 섹터 움직임들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또 이제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과 또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또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니 관련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부에서 또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서두가 되는 좋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국내 이슈들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에 국내 증시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선방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환율과 무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영향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 최근 들어 그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어떤 9월 FOMC에서 100bp 인상까지도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폭의 급등락보다는 조금씩 그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 그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긍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이 된 상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각각 2,426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779선에 마감이 됐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또 짚어주셨지만 오늘 이제 빅테크와 핀테크 간담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국내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빅테크와 핀테크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간담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 짚어주신다고요? 빅테크 간담회가 이제 30일 오늘 열리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디지털 금융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 수수료 공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빅테크들은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가 3년마다 정하는 상황인데, 현재 빅테크가 간편결제 수수료는 사실상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규제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 그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수수료 관련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도 규제 완화 이외에 수수료 공시 시스템 관련된 논의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어떤 그 수수료 공시 관련해서는 업체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개하는 거가 원가 공개라고 반발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는 결제 수수료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빅테크의 원가 공개가 확실하게 결정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그 원가 공개 규칙을 계속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핀테크, 빅테크 간담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돼서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도 장중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섹터를 좀 살펴보면 방산주 잇따라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방산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어떤 유럽의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동반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동안의 어떤 다분히 정부 기관 중심으로의 그 국내 수주에 한정돼 있었던 방산
섹터가 공격적인 수출에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성장 섹터로의 그런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그 꾸준한 수출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방산 섹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수출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말씀드린 대로 리레이팅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일부분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주도 섹터의 확실한 주가의 그 조정이 없는 한 주도 섹터의 역할을 꾸준하게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품목 중에 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체 위주로의 선별 작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완제기에 대한 수출 그리고 이에 대한 매출과 이익도 높은 상황이지만 그 자체적인 기술로 자체 판매를 하고 있는 하나디패스의 K9 같은 경우 온전하게 그 영업이익률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 따른 기업 선별 과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오르고 있는 K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좀 들여다보자면 원자재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는 최근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문가님들께 이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좀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섹터 한때 좀 크게 올랐었는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로 여겨지면서 한때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났었던 종목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원자재주들이 상승을 하려면 오히려 이런 가격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 다시 한번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원자재주 역시 다시 한번 랠리를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유럽향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이다라면 말씀드린 방산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LNG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조선주 쪽이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에 근접한 종목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자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일단 경기 민감주로서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것이 완화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된 접근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차장님.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개인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순매수를 좀 해줍니다. 관련돼서 좀 많이 산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담았고요. 현대로템이나 LG이노텍, 카카오나 SK하이닉스 등을 좀 대량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이렇게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개인들에게 오늘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장을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그 적극적인 매수로 가담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세로 유지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어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조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물가지수 발표와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를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9월 FOMC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늘 시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전하는 오늘장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시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공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지난 7월에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항 그리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향후에 수주 공시가 좀 예측이 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고, 바로 어제는 단일 판매의 공급 계약의 해지, 즉 수주 공시의 해지 소식까지 좀 전해왔는데, 전반적인 어떤 향후 모멘텀 그리고 사업 전망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K 방산주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로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앞서 공시 분석하기 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현대로템에 대해서 기업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1999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3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 부분 보시면 철도 사업, 방산 사업,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과 K 계열 전차의 차륜형 장갑차를 양산하고 창정비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소 인프라 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레일 솔루션 사업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등 각종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철도 시스템 분야와 운영 및 차량 유지 보수 등 철도 분야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 보시면 레일 솔루션 부분이 58% 넘게 차지하고 있고, 디펜스 솔루션이 31% 정도, 에코플랜트가 10%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8,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 당기순이익은 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관련돼서는 이 K방산주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공시 내용인지 분석 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주 공시인데요. 수주 공시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요, 기타 판매 그리고 이 폴란드 K2 전차 공급 사업입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56.6%에 해당되는 4조 4,999억 원 규모입니다. 판매 공급 시작은요, 폴란드입니다. 일단 시작일 대비해서 종료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인데, 지금으로부터 향후 5년간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들을 보면 최근 매매 기준율, 환율 대비해서 책정한 이 공급 계약이다라고 좀 밝혔고요. 상기 계약 기간은 한국의 K2 전차 수출 승인과 수출 승인 획득 이후에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계약 이행 보증 제출 시 개시가 된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보기 전에 이미 여기 하단의 관련 공시를 좀 보면요. 7월 7일과 그다음에 지난 6월 8일, 7월 28일에 걸쳐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최근 풍문 보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K2 전차의 수출 폴란드와 3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빅딜 소식이 좀 전해왔었는데, 당시에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어떤 해명 공시가 미확정된 공시, 즉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의 공급 사업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 기본 계약은 향후 실행 계약이 체결된 시점 안에서 확정 계약으로 좀 바뀔 수 있었던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공시였습니다. 이어서 공시를 하나 더 볼 텐데요. 바로 어제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해지 소식까지 좀 전해왔습니다. 해지 계약명은 방글라데시 철도청 그리고 디젤 전기기관차의 70량 공급 사업입니다. 최근 매출액 9.9%에 해당되는 2,711억 원 규모인데, 계약 상대방은 방글라데시 철도청입니다. 계약
계약 기간이 2018년부터 2026년도까지 좀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해지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의 사업 제어 확보 지연했다는 해지다. 즉, 이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어떤 규칙 사유로 인해서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근본 계약 해지는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사업 지원의 확보 지연으로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관련 공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과 관련돼서 모멘텀 체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주가가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라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 저희가 더 챙겨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우리 공시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 7월에 충분히 풍문 도는 보도에 대해서 향후 3전 플러스 알파의 빅딜, 이 폴란드 방위산업청과의 어떤 이 사업 협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확정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 좀 수반되고 있었는데 충분히 이 7월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좀 잘 취했다면 충분히 주가의 어떤 수익을 좀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공시의 어떤 유형에 따른 이 체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회사의 최근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미 회사의 사업 부분은 이 레일 사업 부분과 이 방위산업 부분 두 개의 사업 부분을 좀 구성이 좀 되고 있는데 레일 사업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 국내 그리고 국외에 관련된 수주량이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던 측면. 최근에 이 방위산업 사업 부분에 이 폴란드 진출로 인해서 이게 최근에 폴란드 군의 이 현대화 산업에 일하는 이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이 이게 갑자기 뭐 예고됐던 어떤 사항들보다 지속적인 어떤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사항들이었습니다. 일단 뭐 회사의 최근 수주 내역들을 보면 현대로템이 이집트에서 8,8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320량에 대한 공급 사업을 최근에 좀 수주한 바 있었고요. 이게 일회성 수주보다는 향후 2028년도까지 카이로 메트로에 좀 사용되는 이 전동차 320량에 대한 공사 이후에 유지 보수까지 좀 진행되는 사업 규모입니다. 초도 매출 금액이 8,600억 원에 좀 해당된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지만 오히려 전체 전동차 물량 25% 시점에서는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즉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 폴란드 군비청과 이 우리나라의 지상무기죠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세부 상황 관점에서는 초도 물량이 먼저 공급이 되고요. 이후에 폴란드 자체에서 생산과 이제 국내 생산 물량이 모두 조율되는 이런 어떤 확정 계약을 통해서 1차적인 어떤 수주 물량 그리고 2차적인 어떤 향후 수주 확대 부분까지 좀 고려한다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은 안정적인 수주 확보를 기반으로 실적이 성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돼서 이 공시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해당 공시 내용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선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떠한 대응 전략이 저희가 유효할까요? 네,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폭이 좀 단기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가져가는 영향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7월 주가 대비 즉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풍문 사유 기타 투자 판단 사항 관련됐던 이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는 당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18,000원에서 한 21,000원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어떤 횡보 흐름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수주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8월 26일 32,85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거든요. 단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최근 2분기 실적과 좀 대비해 볼 때 최근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잠정 영업이익치가 전년 동기 대비 99.4%가 좀 증가됐지만 오히려 지금 확정된 실적 산입 관점에서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후부터는 보다 영업이익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즉 회사는 현재 단기 고점보다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구간상의 28,400원대가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자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적 진입을 좀 노리시는 관점에서는
24,000원에서 26,500원, 24,000원에서 26,500원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현재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실적 기조까지 좀 더 가져가는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실적의 산입, 즉 실적의 확장세가 좀 더 크진 않겠지만 2023년도부터는 외형의 확장 관점에선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국내 증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2,400대 초반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보면 종목들이 어제는 차별화되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별화된 흐름이라고 하면 업종별로 확실히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 그다음에 지수와 함께 약한 종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렇게 그 연관해서 신재생에너지군이 강했고, 그다음에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로가 네, 지금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 시장 조정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2,400대 지수가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대 좀 하락을 해주면서 2,426포인트 선에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2.81%,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779포인트 선에서 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좀 종목들을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카카오는 5%대, 네이버는 3.31%. 지금 현재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2.73%,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8%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현재 조정이 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대응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과 관련돼서 조정이 나온 상황, 대응책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게 전반적인 시장 조정 안에서 업종이 확실히 차별화되는 흐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흐름이라고 하면 지수 대비해서 강한 업종, 그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약한 업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지수 대비해서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군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삼성폭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방산 같은 경우도 원전과 비슷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조금 추세는 반납하는 모습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해서 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다음에 지수 특성상 비중을 3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 IT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분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확산해서 성장주 형태를 가진 기업들도 주가가 약한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은 지수 레벨단 또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점은 시장에서 지수단에서 첫 번째 하락, 첫 번째 하락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또는 횡보, 즉 변동성이 적어졌다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먼저 주도주군 같은 경우가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 어제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반대급부로 그러면 대형 IT라든지 성장주를 지금 매수에 진입해야 되나, 그런 점은 아닙니다. 지수단이 여기에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를 잡아주더라도 여기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흐름 하에서 대형 IT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매수가 아니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레벨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여러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단적으로 팩트 기반 없이 한 2,300이 가면은 종목이 다 밀리겠다. 그런 근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순환매가 나왔던 시점이 2,300대 중반의 지수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2,300대 중반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강한 태양광, 풍력,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주도주 군들 중에서 말씀드린 업종이 15%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 지수가 2,350원일 거예요. 그런 국면에서는 먼저 낙폭과대주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고 뒤이어서 이제 다시금 태양광, 풍력 이러한 군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에서는 20% 이내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단의 시나리오와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주요한 업종들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중심을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주의 강세였습니다. 에너지주의 강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제 유가가 한 3%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라크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고, 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에 유럽 쪽의 이슈로 천연가스 선물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가 천연가스와 관련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합병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합병 단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고 그 가격까지 도달한 이후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이벤트 요인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다른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광고를 가진 예전으로 치면은 상사업체 같은 경우가 유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상사업체 같은 경우가 광고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상사업체 매출 구조를 보면은 매출이 한 1조 원대 나온다고 해도 한 영업이익이 한 1%대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 보니 1조 원대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매출 레버리지의 발생이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의 매출 원가 발생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 이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상사업체들이 기존에 광고를 보유하다가 고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매각을 하고 거의 유통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스를 예로 들면은 가스에 대해서 생산하는 업체와 이 수요를 가진 업체의 중간 유통의 마진을 떼어먹는 구조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요. 근데 다만 지금에서 다시금 집중이 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PBR 기준으로 0.2배, 0.3배 이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 다시 주목이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차별화돼서 살펴봐야 될 게 광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좀 비싸게 거래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극히 떨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S 정유업체 이런 군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정유군 이런 군에 접근하기보다는 정유와 천연가스가 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군, 이 에너지군 중에서 광구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있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좀 급한 추격보다는 한 27,000원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거기에 따른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350원에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환율이 또 한 번 오르면서 수급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관련돼서 연고점을 또 경신한 환율, 거기에 따른 시장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적으로 환율을 볼 때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원화절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환에 대한 부담을 느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도세가 일관되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조정은 좀 연속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의점을 계속 내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환율 같은 경우 한 1,350원을 넘어서서 한 1,400원 이상으로 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환율 흐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달러 측면이 지속되는데 달러 인덱스 통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 다음에 좀 비중이 그 다음으로 기여를 하는 게 엔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유로존 쪽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부채라든지 그런 요인을 감안을 했을 때 쉽게 그러한 정책을 단행을 했다가는 조금 나라별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유로화 같은 경우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비추어서 신흥국 화폐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각국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보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매도 같은 경우도 환율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만의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이 발생에 대해서는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CDS 프리미엄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점에서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 측면은 약간 지금의 금리 인상기라든지 자금 회수기를 반영을 하고 달러 인덱스의 특성상 달러 강세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환경으로 촉발된 점이지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와는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시장 자체는 환율에 대한 경계심,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좀 개별적인 업종,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종목인데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대표적인 업종 안에서 1등주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낸 흐름이었고, 본전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내용이 크게 변한 점은 없지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1등주를 보자 이 생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 9,4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BHI 두 종목 다 손절 기준은 한 5% 정도로 타이트하게 지킨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BH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